방법도 있는데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거는 천연 광물 이용한 거죠. 예,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원안위 산하의 거기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 우리나라에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제품이 90%가 천연 광석인 모나자이트 사용한 제품으로 되고 있다고 이제 원자개선 응용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위원님, 네, 제가 사실은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네.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에서 방사능 나온다는 건 이미 너무나 유명한 일이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그럼 원안위에서 이미 우리나라 음이온 발생 제품들의 90%는 이런 광물을 사용한다. 모나자이트 같은 걸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었으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쓰게?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안위에서는 그런 거를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이고. 그러니까 원안위에서는 홍보를 하긴 했어요. 이거 위험하다는 걸? 네, 홍보를 하기는, 그게 음이온 제품이 사실은 모나자이트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것을 알리기는 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걸 시민들이 다 대부분 모르고 있다면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위하고 같이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대중교육을 몇 년 전부터 또 올해는 특히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걸 선택하는데 분명히 이제 판단을 하시고 하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히토르 광물 모나자이트를 국토부는 이용하도록 하고 또 산업부는 그런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고 또 식약처는 심지어 이런 것을 이용한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시판을 하도록 허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 달라요. 부처마다 정책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규제 기관만으로 이런 문제의 어떤 해결에 굉장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안위가 부족한 점도 있고요. 물론 개개는 아까 개별로는 기준치 1mSv 이하일 수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다 합쳐서 이걸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선?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우리나라 이제 원안위 같은 곳이죠.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음이온 제품은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방출되고 이걸 수년 동안 착용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식으로 음이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아는 경우에 우리네 충고는 멀리 던지라, 폐기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이온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던져버리라고 충고해라? 네, 우리가 그게 할 수 있는 최대 충고다. 최대 충고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지금 침대에다가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음이온 어쨌든 모나자이트에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건 맞답니다, 여러분. 동시에 방사성 물질까지 지금 나와서 문제인 건데 그렇다면 음이온이 발생합니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지금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게 많거든요. 많습니다. 기계식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음이온 낸 건 상관없겠습니다만 모나자이트 이용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모나자이트를 이용하고도 모나자이트를 이용했다라고 이제 상품에 써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나 원자력 안전재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 주변에 목걸이, 그다음에 분말 세제, 로션, 화장품이죠. 그다음에 배 득대, 음이온 모자, 이런 거에서 실제로 모나자이트나 이제 토르마린 같은 방사능 협종이 사용된 게 추정이 되고 실제로 거기서 방사능 물질, 토륨이 검출이 적은 양에서부터 많은 양까지 다양하게 검출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 음이온 모자도 있어요? 네. 음이온 팔찌도 있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음이온 광고 제품 있잖아요. 음이온 나온다고 선전하는 광고 제품 중에서 75개 중에서 작년에 57개 제품에서 방사능 농도 또 원안위가 정한 원료물질 정의 농도가 있어요. 거기를 초과하는 제품이 나왔고 이게 대부분 히토르 광물 아까 말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아니 작년에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금지시켰습니까? 그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금지를 시킬 수 있고요. 예, 예. 뭐 이번처럼 그게 기준치 이하다 이러면 계속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뭐 이렇습니다. 청취자 김지연님이 음이온 생리대라는 광고도 봤는데 그럼 이것도 이런 모나자이트 같은 광물을 이용한 겁니까? 물어보셨어요. 그런 거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리대 안에서 무슨 기계를 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런 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뭐 이제 원한이가 조사를 해보면 안 넣고도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음이온 광무 제품 중에 실제로는 히토류 광물을 사용한 그런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들으면서도 좀 충격적이실 텐데요. 이렇게 천연 광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만드는 것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말고 혹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번 침대처럼 일부러 넣은 건 아니지만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물건들 또 뭐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고양이 배설용 모래 있잖아요. 네네. 이 모래에서도 방사성 물질 라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막 파다해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라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암석이나 토양에 있는 우라늄이나 토륨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배설용 모래가 그런 우라늄 토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토양이나 암석을 이용했다면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흙이 어떤 고양이 배설용 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토양 중에는 그런 토양들이 있으니까. 그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너무 공포했다는 건 좀 그러긴 한데 이제 뭐 만약에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그런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혹시 이제 그런 우려가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라돈은 가스 형태니까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또 속거보드 같은 건축 자재에 인광석 같은 그 천연 방사능 핵종이 또 포함이 되기도 돼요. 그래서 또 오래된 속거보드는 좀 함량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걱정된다는 그것도 환기를 말씀. 자주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건 어쩔 수 없이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걸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땅을 걸어 다닐 때도 막 여러 번 나옵니다. 땅에서. 그렇죠? 지금 뭐 이런 화분 같은 거 집안에 또 들여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들여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침대라든지 뭐 지금 뭐 팔찌라든지 생리대라든지 이런 곳에 안 써도 되는 걸 지금 쓰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니까 원안위에서 정부에서 싹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조사를 한 자료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원안위가 이번에 뭐 부처 협력해가지고 제기하는 게 이제 모나자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천연 방사능 핵종이 들어간 뭐 이온 제품 이런 거에는 표시를 해서 그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규제를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당장에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이미 돼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더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이거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결정이 났네요. 싱가포르로. 전 어제 TV에 나와가지고요. 평양 갔다 서울 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어제 평양이 막 부각됐었어요. 그리고 당일치 회담이라고 하니까 평양 갔다 서울까지 오면 진짜 그림 좋겠다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그 3명 석방까지는 맞추셨으니까. 네, 그것까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공개할 거면 좀 시원스럽게 공개하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공개하는 거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트위터로. 그러니까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6월 10일 밤사이에 새로 나온 뉴스고, 다시 그 외의 상황들은 저희가 어제 인터뷰한 것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오늘은 일단 날짜와 장소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다른 뉴스들 좀 챙겨보고 있는데요. 행간에서는
국회 소식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국회 보면 참 답답하죠. 예. 이 반세기 넘게 적대 관계였던 북한과 미국도 대화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뭘 그렇게 밉다고 서로 2달째 국회 멈춰 세우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 9일째 오늘까지 이제 막고 있는데요. 예. 돌파구를 지금 찾고 있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예. 물밑 접촉도 사라진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단식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죠. 네, 어제 오전 10시 무렵에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이 됐는데요. 예. 의사가 수액 치료를 강력히 권했는데 이 수액을 맞게 되면 단식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식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아하. 민주당 우현식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였으니까 병문안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그 화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두 네, 분이 친구인가 봐요. 말 놓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투사와 전사의 관계잖아요. 뭐 그만 좀 해. 도와줘. 아유 네가 나 도와줘. 뭐 이런 식의 대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됐어요. 재밌었어요. 수액 맞고 그만해라. 건강해야 싸움도 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식을 만류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반응이 너무 솔직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임기 전에 특검 수용해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대로 읽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대로는 힘들어 죽겠어. 임기 전에 특검 수용해주고 가. 이거였잖아요. 아 웃으면 안 돼요. 이분 지금 아프신데. 아 물론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대화는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양당은 물밑 접촉도 사실은 하지 않았고요. 김 원내대표는 오후에 다시 국회 농성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물밑 접촉도 사라진 답답한 국회. 이 뉴스의 행간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서로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입니다. 지금 국회 파행 사태의 원인이 뭐 표면상으로는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거죠. 예.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특검 도입은 이미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기로 한 거잖아요. 특검을. 예, 맞아요. 이미 받기로 한 걸 가지고 지금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날짜 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날짜 놓고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키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 보면은 지금 시간 싸움 하고 있어요. 예. 지방선거 한 달 남았거든요. 제1야당의 존재감은 없죠. 지지율은 낮죠. 그렇죠. 또 한반도 화해 분위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이슈도 없는 선거가 됐습니다. 다 묻혔습니다. 선거 판세 흔들 만한 변수는 이제 드루킹 특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드루킹 특검을 도입하면 그러면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하는 데 시간까지 감안하면 선거 전에 드루킹 특검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도입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특검 하기로 정하고 나서도 절차가 복잡하니까 네. 한시라도 빨리 해야지 지방선거 전에 조금이라도 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지방선거에 예, 영향을 예. 줄 수 있잖아요. 예,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정반대죠. 특검 도입하기로 해놓고 아니 지금 말고 24일 날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이 가동되는 게 지방선거 이후에 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시간을 늦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을 두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당의 명분은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 볼 땐 사실은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입니다. 누가 누구 뺨을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민주당이 뺨을 때려줬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이던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형세만 보면 밀리는 형국이었거든요. 예. 아니 제1야당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특검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던졌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유승민 대표가 도와준 꼴이 됐군요. 네. 대선 불복 특검하자는데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러면서 협상 중단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유승민 대표도 사실은 처지가 비슷하거든요. 당 지지율도 없죠. 존재감 없죠. 한번 세게 치고 나간다고 나간 게 이게 오히려 모두의 공적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그래도 오늘부터 새 판이 만들어질 것이다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어서 새 원내대표 선출하는 거 이게 좀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홍영표, 노웅래 두 의원 중에서 한 명이 원내대표가 되거든요. 예. 새로운 원내대표의 최대 과제가 뭘까요? 국회 다시 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요. 정석인 의장도 지금 14일까지 마지노선은 긋고 지금 본회의를 열어버리겠다 이렇게 강행 카드를 꺼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야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지금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무마님 6월 12일 회담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태건님도 북미 정상회담 대타협으로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길 기원합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문제죠.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고 격전지하면 바로 서울일 텐데요. 저희가 박원순 후보, 안철수 후보는 이미 만났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첫 순서로 만나보죠. 앞에서 라돈 침대, 라돈이 방출된 침대 얘기했는데 2부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네요. 훅뉴스에서 김정훈 기자가 오랫동안 취재해온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것을 복용하던 주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 들여다보지요.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의 몰카 영상과 캡처 사진. 그런데 이 몰카에는 한두 명의 여성이 아닌 상당히 많은 여학생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일파만파 지금 번지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 이 기숙사를 이용했던 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는데 이분을 연결해보죠. 그리고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의 세비 얘기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커다란 외교 이슈들에 덮여서 지금 지방선거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예. 하지만 지역 일꾼들 뽑는 일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울시장 후보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이미 박원순 후보, 안철수 후보는 만났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은 여기 우리 사당역 옆에 이수역에서 예. 아침 출근하시는 차량과 시민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출근 인사 오늘 이수역에 분위기가 어때요? 시민들 만나보면? 아침에는 바쁘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빨리 다니십니다만은 예. 일부러 서시거나 또 오셔가지고 특별히 인사해 주시는 분, 또 차 타고 가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 뵈면 아주 힘이 납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나오는 분들한테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이 질문 드려요. 왜 서울시장의 김문수인가 묻는다면? 예, 김문수가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 예. 미세먼지를 잡아서 마스크 벗겨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애 태우시는 분들, 예. 제가 확실히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막히는 우리 지하철, 확실히 더 혼잡도 줄이고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예. 또 곳곳에 막히는 지점, 지금 올림픽대로든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예. 제가 지하 도로를 해서 확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없는 분들 제가 일자리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지금 네.
거창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한 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교통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일자리도 다 해결하시고 미세먼지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뭐 이 문제들은 지금 박원순 시장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문제고 또 박원순 시장도 미세먼지 잡겠다고 하고 다 얘기하시는데 박원순의 서울시는 뭐 안 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7년 동안 미세먼지가 계속 악화되어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고 보도도 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를 안 잡고 공짜 지하철, 공짜 버스로 150억을 3일 만에 공짜로 뿌리는 돈 뿌리는 것으로 미세먼지 못 잡습니다. 확실히 과학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잡을 방법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는 환경관리, 국가관리 기사로서 예. 또 공장에서도 2년 동안 환경기사로 일했고요. 국회 환경위원으로 6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환경 문제를 오래 했고요. 예. 경기도지사로서 팔당 물을 1급수로 만들었고요. 미세먼지를 잡았습니다. 실책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공약 이행률 제가 경기도지사 8년 동안 예. 공약 이행률 90% 이상을 넘긴 전국 1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봐 달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출연하셨을 때 해외 어느 도시보다 서울시가 압도적으로 안전하다. 런던이나 뉴욕 뒷골목 걷다 보면 서울시만큼 잘 정리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시가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보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지금 동경은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다 압니다. 뭐 북경도 미세먼지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못 잡을 뿐만 아니라 예.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가는 곳마다 적폐투성입니다.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됩니다. 7년간의 적폐 시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십니다. 예, 교통 막히는 거 왜 뚫지 않습니까? 아까 7년간의 적폐가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 문제라든지 지하철 문제 뭐 이런 것들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미세먼지에 워낙 집중을 하시니까 저도 뭐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게 됩니다만 이게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라서 방법이 없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중국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요인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은 북경시와 협약을 해서 예. 우리나라 불고기 굽는 것 그러니까 직화화로에서 나오는 고기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줄이는 것 이거를 중국하고 같이 해결한다고 연구를 하는데 이 참 코미디죠. 보도도 많이 되고 국정감사가 지적됐습니다만 참 웃기는 이야기죠. 중국하고 지금 협약하고 있는 게 탁상공론이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코미디입니까? 다들 웃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시면 참 걱정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박원순 시장의 얘기와 우리 또 김문수 후보 얘기가 다르니까 두 분이 아마 토론하실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아마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구나. 제가 그 느낌이 드는데 김 후보님. 네.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딱 내놨을 때 또 경남지사 후보로 김태호 후보를 공천했을 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올드보이죠. 오늘 보면은 언론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예. 말레이시아 마타르는 지금 93세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동안 관뒀다가 다시 나왔느냐 여러 가지로 그런 비판받을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현안 문제, 서울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김문수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잘 시민들께서 비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나이의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구세대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아마 지적한 것 같아요. 이 올드보이 귀환 얘기할 때는. 그렇지. 그런 비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이 서울시의 현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예. 서울시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 더 깨끗한 공직을 만드느냐, 누가 더 유능한 공직 사회를 이끌 수 있느냐, 예. 누가 더 이 교통 문제 해결하고 미세먼지 해결하고 재개발 재건축 해결하고 예. 할 수 있느냐, 일자리 누가 만드느냐. 그걸 좀 봐달라.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6월 12일 싱가포르로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됐다는 뉴스는 들으셨죠, 후보님? 들었습니다. 예.
지방선거 바로 전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건 지방선거보다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 잡혀갔던 우리 인질 500여 명을 빨리 송환받는 것, 그리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다 주민들이 잘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지방선거 이상으로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세계적 관심사고 우리 국민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6월 10일에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있으면은 이 이슈들이 다 덮여서 지금 후발 주자들한테는 여론조사상 그 후순위 주자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중요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북한 핵을 폐기하고 정말로 우리가 평화롭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인권이 보장받는 그런 사회 되기를 우리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쓴소리도 많이 쏟아내셨거든요.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그 군사 분계선 그 콘크리트 작은 턱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서 판문점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폐기 또 우리 잡혀간 인질의 석방, 북한의 개혁 개방 못 이뤄냈죠. 그래 그 점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석방은 된다고 합니다. 6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지켜볼 문제고 그 홍준표 대표의 그런 지금 쏟아낸 막말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건 좀 과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뭐 그 말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남북 관계가 잘 되고 또 김정은이 변화를 해서 핵을 폐기하고 또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되고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체 사상을 존경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영복 씨의 그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씨는 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선배인데 제가 학생운동 선배로서 그분이 바로 북한의 여러 가지 남한 전복 혁명 조직인 지하 조직 통일혁명당의 간부로서 20년 이상 감옥을 살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상이 감옥 살고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 사상은 간첩 사상이고 김일성 사상입니다. 그분이 붓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씁니다. 그러나 그 사상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 사상을 존경한다고 김여정 앞에서 전 아베 앞에서 그 평창올림픽 그 리셉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교수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할 때 그것이 주체 사상, 김일성 사상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영복 교수라는 분은 우리가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던 이런 교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사상을 다 그냥 김일성 주체 사상 뭐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후보님. 아니 사람의 사상이 하나지 사람의 사상이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분은 김일성 사상을 가져서 육군 사관 생도를 혁명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 있다가 구속이 돼가 20년 이상 감옥을 산 사람이고 그 주범은 3명이나 사형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붓글씨를 잘 쓰는 거는 존경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 사상은 김일성 사상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폭력 혁명 사상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청취자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뭐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이 통합의 시대에 다시 들이미시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문자들 청취자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김정은이 철지났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까지도 핵폭탄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의 조종을 받아서 감옥을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 김정은이 지금 뭐 있지만 오늘 뭐 제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김정은이과 손잡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고 지금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마당인데 이런 마당에 그런 식의 색깔론을 다시 들이미는 것이 과연 이 무드에 어울리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아니죠. 지금 김정은이 무엇이 변했습니까? 아직까지 앞으로 변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고 북한 우리
우리나라의 납북자 500여 명을 지금 억류하고 수용소 보내놓고 탈북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제습 독재자 아닙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찍어놓고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잘 안 풀릴 것 같아서 저는 막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그렇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박원순 시장이요. 뉴스쇼 출연했을 때 김문수 후보와 같은 철진한 이념으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서울시의 골목 벽화 그리는 거를 이게 뭐라고 좀 비난을 하셨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 모독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게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가보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벽화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자기 시민 운동권 출신들을 300명이나 서울시에다가 취직을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그 운동하던 사람, 그분들이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시민 운동한다는 이런 말을 했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시켜서 서울시를 어떻게 낙후되게 만들고 있는지, 서울시의 현안이 어떠한지 이런 것 좀 보시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저보고 예? 철이 지났다 그러는데 예. 누가 철이 지났는지. 예. 누가 철이 지났는지. 저는 시민운동, 저도 운동을 박원순 시장 이상으로 격렬하게 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철이 지났다면 박원순 시장은 철이 얼마나 지난 일을 아직까지 시장으로서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두 분이 한번 모여서 토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반론을 하기는 어렵고 두 분이 같이 한번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김문수 후보님 오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이제 30초 우리 서울 시민들 듣고 계십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서울시의 시민들의 마스크를 벗겨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확실하게 신속하게 해내겠습니다. 막힌 한강을 시원하게 대도 다니게 하겠습니다. 교통 뚫어내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훅뉴스에서는 무슨 이야기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네, 얼마 전에 한 주부가 숨진 사건을 저희 취재진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이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숨진 주부의 남편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몸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119에 전화를 했어요. 병원 갔죠.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저들을 왜 집에 놔뒀냐고. 지금은 늦었다. 저는 지금 집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좋아진다고 해서 먹은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됐으니까. 유족을 직접 만나고 오신 거네요? 네네. 뭔가를 먹고 부인이 숨졌다는 건데 그것도 몸에 좋아진다고 해서 뭔가를 먹었는데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충남 서천에 사는 50대 주부 정모 씨가 숨진 거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이었거든요. 평소 사회생활도 활발하던 이 주부에게 건강 이상이 찾아온 것은 숨지기 20일 전쯤이었습니다. 3월 말쯤? 네. 그때부터 헥산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섞은 분말 제품을 소개받아서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열흘쯤 지나서 설사와 수포 증상이 나타나더니 결국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헥산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네. 헥산은 노화를 늦추는데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서 최근 인기가 높죠. 그렇죠. 예,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지난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조사 결과 홍삼에 이어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선택한 건강기능식품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제품을 먹고 나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오늘 훅뉴스 시간에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어서 그 2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건지 피해자 정 씨의 남편의 말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4월 7일 수포가 생겼었거든요. 얘가 이제 물집이 이만하게 생겼어요. 불을 한 푸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먹어보면서 수포가 이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또 아니 갑자기 이만한 게 여기 커지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배변하고 소변으로 빠지지 않는 독소가 수포로 물집으로 빠진대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더 먹게 되면 통증이 가시니까
먹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제품을 먹고 나니 수포가 생기더라, 물집이 생기더라.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했더니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 제가 사망 전 피해자 몸에 난 수포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가 사진이 지금 있는데 이게 종아리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퉁퉁 붓고 색깔도 검게 변하고 살갗은 다 터진 상태. 네. 예, 이 사진은 저희가 홈페이지 또 노컷 뉴스에 올려놓기로 하죠. 네. 어쨌든 그런데도 그 제품 판매업자들은 2g들이 낱개 제품을 하루 10포 이상이라도 더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명현 반응이라면서요. 명현 반응? 명현 반응이라는 거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좀 악화가 되는, 그러니까 약간 악화됐다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면역 현상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저 약물의 부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도 업체는 명현 반응이다, 이게 몸이 좋아지는 호전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좋아지기 전에 잠깐 나빠지는 거다. 네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구토나 설사 또 몸이 붓는 증상을 모두 명현 반응 이렇게 언급하면서 예. 치료법이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오히려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시죠. 그렇죠. 명현 현상은 일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모든 분들이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많고 언제나 이게 드실 때는 그런 말씀을 다 해드리죠. 그분들 말씀은 그게 명현 현상이라고만 볼 수가 있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부검을 했다 그러니까 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나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디가 아파갖고 누워 계시던 환자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주부는, 숨진 주부는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그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하지만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했던 일반적인 주부였던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건강식품 먹고 부작용 때문에 아유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면역 반응이다. 고통을 참고 오히려 더 먹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글쎄요. 일반인들이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먹고 목숨 잃었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어떻게 폐혈증에 이르렀는지는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대목은 있어 보이거든요. 피해자가 복용했다는 제품은 헥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섞은 분말이고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함유량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폐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 우려가 없는 성분이라는 건 뭐 없겠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폐혈증이라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그 뜻 자체가요. 몸에 좋은 균 이런 뜻입니다. 유산균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과다 복용했을 경우에는 몸에 해로운 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명승건 교수 말입니다.